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관련 요인입니다. 자, 인적 요인에는 자, 대상은 청소년서부터 지도자, 행정가, 주민과 지역 주민 요 네 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내용은 조금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인적 요인에서는 거의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개인적 특성이부터 뭐 태도, 가치, 흥미, 목표 우선순위, 행동과 지식,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행정가들에게,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요구 분석 관련 요인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런 내용들을 요구 분석 내용에 포함시키고, 그다음 관련 변이는 무엇이냐. 뭐 우리가 청소년을 보면 연령과 뭐 종교, 성별, 그다음에 자아 개념, 협동 의식, 작업계, 참여도, 인지 능력, 거주지, 생활 수준 등 이런 어떤 변이들 여기 추가될 수도 있겠죠. 또 요거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요들이 인적 요인에는 청소년, 지도자, 행정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는 자, 이 프로그램과 단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은 거의 내용들이 거의 이제 이렇게 비슷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변이는 자, 각종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그다음에 활동 지도 전략, 청소년 시설 및 박물관 등이 이제 관련 변이가 있다 그러면, 단위 프로그램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큰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씩 쪼개는 것들이 이제 단위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나씩 다 프로그램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큰 프로그램 내에 그래서 뭐 시민성, 비판력, 합의적 논리, 활동 자료 뭐 이런 것들에 관련 변이가 될 수 있고, 자, 조직에서는 통합 관리와 행정이 있습니다. 통합 관리는 어떤 정책과 구성 체계가 있다 그러면, 행정엔 뭐 인사나 시설,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이제 뭐 기대 만족도나 대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통합 관리는 규칙이나 인사 관리 등이 있고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행정관은 어떻게 돼요? 자, 직무 배정과 훈련 뭐 여러 가지 어떤 직접적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그래서 자, 청소년 이 프로그램 요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자, 분석하고자 하는 이 청소년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뭐를 획득해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이 욕구 분석은 자,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거나,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그리고 자, 원인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처방이나 새로운 개선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이 요구 분석은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으로 종결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은 청소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이 청소년으로 종결된다. 종결된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하는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집단 특성의 프로그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첫 번째 필요성은 정보 획득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또는 문제와 이 욕구를 규범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요구적 가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어떤 면에서는 획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 욕구와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 획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이 정보를 어떻게 돼요?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구는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도록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는 뭐냐면 바라보는 시간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보 획득, 이 정보 획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정보 이 획득이 어떤 생태학적, 그다음에 개별학적 오류에 관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적용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객관성은 그러니까 정보의 획득 과정이 생태학적이나 개별화적 오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어떻게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떤 그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되느냐? 자,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는 수라든지 여기는 수질 조사, 수질 과정, 그다음에 조사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객관성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제 객관성. 이것을 객관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요구나 문제의 사정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실증적 방법입니다. 실증적 방법. 자, 객관성, 이 객관성의 확보와 함께 자, 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증적 방법이다. 그러면 자, 청소년의 요구를 실제로 분석함으로써 증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구 사정, 여기에서는 어떤 요구 사정과 어떤 그에 따른 결론이나 정책 대안이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계량화라든지 그다음에 자료화해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설에 대한 어떤 확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증적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객관성과 이론 형성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중심의 어떤 그런 비전과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된다. 자, 요구조사는 청소년의 요구 수준과 참여 수준, 그다음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 1차적으로는 효율적인 뭐래요?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을 자원 배분과 이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이 자원 배분과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중심의 이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 중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표준화된 요구조사 도구로 자,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냐면 자, 경량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경량 접근 방식. 자, 여기에 따른 요구 변화를 뭐냐면 미리 예측하고 판단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이 프로그램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기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비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어떤 요구 수준과 참여 수준, 변화 과정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그 요구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판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과 프로그램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이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청소년 프로그램 비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자, 이 책임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의 기초가 된다. 책임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의 기초가 된다. 자,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요구조사와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일단 상관관계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요구조사의 결과들은 뭐냐면 사업평가의 중요한 측정 지수가 될 수 있고 청소년 기관의 존립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구조사의 어떤 이 결과를 통해서 사업 평가의 어떤 중요한 측정 지수가 될 수 있고
청소년 기관의 존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나 그다음에 욕구는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을 위한 실천 지표가 될 수 있고 이를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정보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기능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할 경우 자,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떤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청소년의 어떤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일 기관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관이 아닌 여러 가지 어떤 부서와 기관에서 연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어떤 기능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공유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공유를 이끌어내야지만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홍보와 참여의 기회 제공이다. 자, 욕구 분석은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이 직접 대면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접촉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의 기회인데, 자, 이 접촉의 기회는 곧바로 뭐냐면 홍보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표와 기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물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욕구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획득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실증적 광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 네트와 공유와 네트워크 기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참여 기능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기타 외적인 요인도 있어야 된다. 기타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 요구조사는 청소년 기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정부의 기관 평가 어떤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 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어떤 증명이나 그리고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이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구조사는 청소년 기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기관 평가 어떤 면에서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운영 규정이라는 거죠. 요구조사에 대한 운영 규정. 그러므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위성과 어떤 증명이나 청소년 또는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외적인 요소로 요청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욕구 분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분석의 과정은 개인적 욕구가 있고 기관의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모아진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관의 욕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욕구, 기관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모아진 것은 이제 기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관의 목적, 개인적 욕구도 기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관의 욕구는 당연하고 사회적 욕구도 마찬가지 그 기관에서 이루어가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기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과 실용성을 통해서 이제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갖도록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목적과 이제 지도 목표가 있고 이것은 욕구 수렴 결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도 목표로서 이제 이것이 달성돼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분석의 과정은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의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요구 분석 기법. 자, 요구 분석을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합한 어떤 면에서 기법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약간의 좀 의견이 좀 충돌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꼭 청소년 프로그램의 욕구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우 다양한 그리고 그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찾아내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청소년 욕구 기법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청소년의 그 잠재적 청소년 집단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참여 정도, 그다음에 시간, 비용과 같은 어떤 자연 제약 요인, 그다음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어떤 유형과 수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절차의 어떤 기법,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청소년 잠재적 특성의 특성이라든지 참여 정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비용과 같은 어떤 자원 제한, 그 다음에 요구되는 어떤 데이터, 이 데이터의 어떤 유형과 수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개발자, 이 개발자의 어떤 기법과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요구 기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기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한번 요구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는 서베이입니다. 서베이. 이게는 이제 질문지법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서베이는 자, 여기는 자, 잠재적 학습자 집단이 자, 비교적 많고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서베이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개발자는 서베이 기법을 통해서 잠재적 학습자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비롯한 잠재적 학습자들로부터 비롯한 요구 정보를 통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은 비교적 어떻게 해요? 쉽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이 실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과 우리가 면접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질문지법은 자, 우편이나 분배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자와 비교적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질문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자,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응답자를 필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응답자가 협조적이고 교육을 받는 어떤 집단일 때 적절한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어떻습니까?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질문에 응한 사람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면접법이죠. 그러니까 질문지법이 여러 가지 우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문지를 통해서 접촉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면접은 이런 이제 대면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면접법은 자,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그리고 면접자가 반응의 정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응답자가 주어지는 설문에 쓸 수 없을 때 높은 응답률이 필요할 때 적합한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지법과 이제 면접법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응답자가 협조적이고 교육을 받을 집단일 때 적절한 기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잡하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반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주어진 설문에 이제 쓸 수 없을 때 높은 응답률이 필요할 때 적절한 기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찰법의 우리가 이제 장점을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찰법은 자, 관찰법은 자,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자, 직접 보거나 듣기 때문에 관찰하잖아요. 직접 듣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최적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 간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찰법은 다른 어떤 부가적인 관찰이나 기법의 사용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장점이에요. 응?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관찰법은 다시 한번 관찰 대상의 집단, 사회 집단, 지역사회 행동이나 사회실천 현장을 직접 보거나 들어서 필요한 정보나 사항을 명확히 알아내는 방법인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단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금방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단점. 자, 관찰 대상자가 인지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곡된 사실이나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편견,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찰 내용이나 정보를 어떻게 돼요?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관찰 대상에 대한 어떤 중립성, 이 중립성을 지닌 관찰자의 어떤 선택도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을 사용할 때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관찰을 위해서 어떤 관찰의 목적, 관찰의 목적, 영역,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양적, 그다음에 질적 측면 이런 것들이 정리된 관찰 가이드를 작성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개별 이력입니다. 개별 이력. 자, 요구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전문직의 경우 개별 이력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직무나 가업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서의 어떤 직무 분석이나 내지는 어떤 가업 분석과 유사한 것 여기에서는 어떤 직무 분석이나 어떤 직무 분석 내지는 어떤 과업 분석 유사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자 결정적 사건 분석이다. 결정적 사건 분석. 자 필요한 관찰과 평가를 위해서 적절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특정한 행동에 대한 기록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적 사건 분석은 자 수집된 정보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명료하게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태도나 여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태도나 지식,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서 어떤 그 사건, 결정적 사건의 분석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능력 분석법이다. 능력 분석법은 자, 특정의 영역의 전문가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어떤 최소한의 이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현재 그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부터 확인해서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공한 능력 수준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로 인해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전문 직업인들을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은 어떤 능력 분석법을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델파이법이다. 델파이법. 델파이법은 자 추정하려는 문제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자 전문가들의 직관과 판단을 집합적으로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연구하는 방법이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연구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은 특정한 관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절차에 세심하게 짜여진 단계다. 단계.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델파이법은 최근 이메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을 알아내는 기법으로서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주요 정보 제공자들은 누굽니까? 학자나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지역의 어떤 지도자,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요 정보 대상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델파이 기법이다.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은 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널리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통해서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효과가 이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판단을 체계적으로 유도해내서 이 기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설명에 대한 응답을 무기명으로 하고 반복 또는 통제단 한류를 정보 수집 과정에 여러 단계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반응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델파이 기법의 진행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법을 사용할 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의 이제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역적으로 산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집단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고 비용 효과 면에서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심층적 의견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질문지 조사에서 결함과 요구 사정 그리고 어떤 진술문이 모호하게 작성될 때 뜻이 흐려지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에 걸쳐서 요구 조사를 시도할 때나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잘못 선정했을 때 비협조적 태도와 비전문가의 어떤 왜곡된 참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 선정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편파된 의견 수립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통계 처리가 필요하고 우편 송부나 회성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입헌법. 대입헌법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로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비형식적 분석 기법이다. 비형식적. 자,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 집단과 매일매일 접촉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형식적 기법이다. 그래서 비형식적 기법에는 비형식적 대화와 비형식적 측정이 있다. 그래서 비형식적 대화는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청소년 지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나 교사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형식적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비형식적 측정은 뭐예요? 과거의 행동을 조사하는 어떤 물리적 흔적이나 보관된 기록 분석 등을 통해서 측정하거나 또는 관찰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제 관찰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비형식적 측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제 공개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공청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제나 욕구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기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문제나 욕구 등을 잘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거나 활용하는 기법.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운영자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이 방법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이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알아보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은 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대상자들의 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대상 집단의 욕구라든지 이 서비스 상태를 여기서는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은 정보를 중요한 욕구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통계 이용이다. 서비스 통계 이용. 자,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욕구가 밖으로 표현된 상태, 이 밖으로 표현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관련 기관의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내재적 요구가 밖으로 표현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이 이제 서비스 통계 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해서 이러냐면, 자, 만약에 어느 기관 프로그램에 많은 대기자가 있다면 이는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을 절실히 어떻게 돼요? 필요로 하나 프로그램 공급이 충분치 못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어떤 그 공급이 충분히 못하는 것이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서비스형 통계에 이제 내가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지표 분석이다. 사회 지표 분석. 그래서 이런 사회 지표 분석은 여기에서는 자, 각종 정부기관이나 자, 연구기관 등에서 정기적 혹은 자,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다양한 사회 지표나 조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은 어떻게 돼요? 정책 계획의 첫 단계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적절한 표현 방법이다.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지표 분석. 사회 지표 분석은 정책 계획 어떤 첫 단계에서 정책 계획 첫 단계에서 사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적절한 어떤 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비공식적 인터뷰. 자, 비공식적 인터뷰는 뭐냐면 자, 특정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비공식적인 어떤 인터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에 관한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로 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발점의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자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유형의 논쟁이나 문제를 발견할 때 그 문제에 훨씬 용이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공통의 논제점들이 확인되면 청소년 지도자들은 사회 구성원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자, 공식적 인터뷰는 뭐냐면 자, 응답자가 풍부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의 어떤 질문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자 또는 조사자는 자, 인터뷰 동안에 제시할 질문에 대한 인터뷰 가이드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이 자료의 분석은 뭘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이 녹취록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응답자가 인터뷰 동안에 유지했던 대답의 유형이나 논지를 분류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분류를 해서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또는 비학術적 샘플 기법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샘플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제 민소각적 조사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다 있다고 해서 이것들 다 활용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나 시기와 장소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민소각적 접근 방법은 자, 조사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모사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속학 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한 자료들은 이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그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묘사하는데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민속학적 조사가 다른 접근 방법과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민속학적 조사는 조사자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관점이 관련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자가 목표 지역에서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이나 조사자의 반응들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는 것 등이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자의 어떤 그런 조사자의 가치나 그다음에 신념, 이런 것들이 민속학자의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서술적 묘사와 깊은 연관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계열 분석입니다. 자, 시계열 분석은 미래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분석은 자, 조사자가 인구의 변화라든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변화, 문제 중심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프 위의 사회 지표들이나 인구 조사국 자료들을 가지고 이 점을 이용해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곡선을 그리는 것.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그러한 곡선을 그려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점, 이게 내려간다는 점, 이런 꼭지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난 점과 여기에서 나타난 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 있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등록을 시계열 분석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동일한 프로그램 등록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그래서 요구 분석 절차 및 우선순위를 보면, 절차는 1단계는 상황 분석, 목표 결정을 하고 정보 출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를 선정하고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요구 분석 절차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도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 결정은, 우선순위 설정은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기관의 한정된 자원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해서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우선순위 결정에는 선정하는 방법인데, 자, 청소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 역량이라든지 예산,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은 아이디어의 욕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을 위기화시켜서 순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 수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 구체화하고, 상황 결정하고, 논리적 결정을 하고, 반응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어떤 기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과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설정 과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고, 자, 분이라는 분은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표현된 요구, 거시적 요구, 거시적 목표, 전략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게, 이런 것들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롤스라는 사람은 우선순위 이 설정 과정을 요구의 우선순위, 요구의 여과된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자, 롤스 분의 어떤 초기 방식은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 요구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괄적 항목을 통합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전략과 구체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가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노이스는 여러 가지 확인된 모든 여과의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향하는 철학이나 이념을 수용하고 기관 목적에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상 모든 청소년의 요구 충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잠재적 고객의 흥미를 고려해 나가야 된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의 또 우선순위 설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그냥 보일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일은 개인과 정책과 고객과 조직과 자원과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설정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 및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청소년, 청소년이죠, 청소년. 정치적 구조,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자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개인적 가치와 지각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일의 우선순위 설정 결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꼭 1번이다, 뭐 2번이다는 것을 순서가 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선순위의 범주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분해 방식이라든지 놀스의 방식, 보일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 세 가지를 봤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뭐 예산,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위기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4장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고 어떠한 그 요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4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